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우입니다.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정체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해 뜨자마자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현재 빨간불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휴게소 한 2번 들린다면 10시간 훌쩍 넘길 수 있는 그런 정체 상황이라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돌직구쇼 시청하시고 이동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기상 상황 때문에 못 왔던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김정은의 압박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진처럼 말입니다. 괌에서 출격을 해서 오산기지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가 이처럼 호위 비행을 했습니다. 참으로 웅장한 모습인데, 그런데 무장을 하지 않은 전략 폭격기, 거대한 에어투만 하고 갔다라는 자조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5.8의 경주 강진으로 인해서 다보탑이 보시는 것처럼 훼손이 됐습니다. 원래 일직선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휘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첨성대는 이렇게 튼튼합니다. 외관이 튼튼하지만 첨성대도 2cm 기울은 것으로 어제 조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5.8의 강진 때문에 한반도의 위치도 미세하게 틀려졌다, 미세하게 움직여졌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게 된 건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전술핵 무기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밝힌 거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의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술핵 재배치 필요 없다 이렇게 밝혀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치하고 싶어도 결국 미국이 안 주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 1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쏘면 북한 정권 끝장내겠다. 김정은이 이 말을 정말로 무섭게 들어야 할 텐데요. 북한이 핵을 쏘면 북한 정권 끝장내겠다. 박 대통령의 결기 어린 발언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볼까요? 미국 대선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바로 클린턴의 건강 문제입니다. 후폭풍, 폐렴에 걸린 힐러리 클린턴. 몸살이기에 도마에 올랐다. 몸살이기가 도마에 올랐다. 아플 수 있다. 그런데 왜 폐렴 걸린 것도 숨기려는 그 비밀주의가 문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선 소식 서울신문 국제면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폐렴을 감췄던 클린턴, 결국에는 이 비밀주의가 독이 됐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상하게도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탑시크릿, 비밀로 붙이는 것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원전을 멈춰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하는 건 좋겠지만 그 고민이 3시간이나 걸린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원전이 멈출지 말지 3시간이 걸렸다. 강진을 처음 겪어서일까요? 이 상황 판단도 느렸고요. 재난방송국 KBS는 1시간 동안 드라마를 틀어서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강진 발생 2분 만에 국영방송이 재난방송을 보도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추석 연휴 첫날인데 오늘도 정말로 중요한 뉴스만 치열하게 골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5.8의) 경주 강진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주 5.8 지진, 공포와 충격, 그 이후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밤 사이에 아주 작은 여진이 경주 지방을 중심으로 300여 차례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지진의 여파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5.8 규모 정도의 지진은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지진에 잘 대비가 되었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주 5.8 역대 최강 지진 쇼크 그 이후 첫 번째입니다. 한반도의 좌표가 움직였다. 동쪽으로 1.4cm, 남쪽으로 1cm 한반도 대륙이 움직였다. 이번 강진이 한반도 위치까지 바꾼 셈인데 정성희 위원님, 5.8 강진 때문에 한반도가 움직였어요. 사실입니까?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반도가 진짜 움직인 거를? 그러게요. 그러니까 GPS로 알 수 있습니다. 예. GPS를 싸가지고 그 지점에 닿지 않으면 보면은 동쪽으로 1.4, 남쪽으로 1cm 더 아래로 움직였구나. 예. 이번에 그 지진의 충격파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지표인데요.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때 굉장히 강도 9였는데요. 그때는 일본 열도가 동쪽으로 2.5m에서 2.6m, 미터 단위로 옮겨갔습니다. 예. 사실 지금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 지각판은 점점 지금 미국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충분하다면 사실 붙을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조금씩은 이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거는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또는 몇십 년에 걸쳐서 이동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동했던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강도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특히 이 경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규모는 작지만 여진이 300여 차례 밤 사이에 계속이 됐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 우뚝 서 있는 첨성대는 유독 이번 지진 피해를 비껴갔는데 그만큼 첨성대가 내구성이 튼튼하다라는 말인데요. 첨성대가 흔들리는 지진 당시에 저희 화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1400년의 세월을 버틴 첨성대가 저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불국사도 기왓장이 떨어지고 다보탑도 훼손이 됐지만 첨성대는 튼튼했다. 2cm 더 기울어졌다면서요? 그렇죠. 2cm 원래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약간 더 기울어져 있는데 붕괴 위험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예. 저렇게 이제 그 첨성대가 튼튼한 까닭은요. 튼튼한 내진 설계 때문인데 당시에 내진 설계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지을 때부터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겠다는 어떤 조상들의 지혜가 저렇게 그 건물로 첨성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첨성대가 우리가 이제 역사 기록 보면 선동여왕 때 지어졌다고 그러죠. 신라 시대에도 상당한 강진이 있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부셔지지 않고 이제 버텼는데요. 지진계의 비밀을 보니까 우선 12단까지는 쌓을 때 흙과 진흙을 거쳐 자갈을 넣어서 같이 채운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구조가 위로 올라가면 저기 문이 하나 열려 있죠? 문 이후부터는 이렇게 좁혀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비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도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진을 일부러 겨냥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오랜 세월 1400년을 버티면서 저렇게 신라의 문화의 상징이 된 저런 건축물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조금 자세히 보고 올 거라는 후회도 드는데 윤태곤 실장님, 한반도의 지진 기록을 보면 779년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해공왕 15년 때 3월 경주에 지진이 있어 민옥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100여 명이었다라고 삼국 사기와 증보문헌 비고 등등 과거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779년의 대지진 때도 그렇다면 선덕여왕이 지었다는 첨성대는 굳건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첨성대는 그 7세기에 이제 건축된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때 굳건했다는 뜻이죠. 근데 대신에 다보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수기록들이 있고요.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다 사실은 20세기 들어와진 거인 거를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정치적인 영향도 있어요. 773년에 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신라에서 김춘추 계열에서 내물왕계로 바뀝니다. 예. 이제 왕권이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 계열과 이제 김유신 계열이 몰락하고 확 바뀌는 또 우리 따지면 정권 교체가 됐다. 그렇죠. 그런 식이 있었죠. 예. 1400년의 세월을 버틴 첨성대도 2cm 기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저희가 첨성대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국내 건축물이 과연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건축의 내진 능력 한번 살펴볼까요? 출연물을 준비했는데요.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 현황, 국민안전처가 발표를 한 자료에 따르면 규모 5.6 이런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은 단 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93%는 지진에 무방비하다. 그리고 KTX가 지나가는 교량의 50%, 53.1%는 내진 성능을 갖췄지만 다른 절반은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설계가 됐다라는 발표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 대한민국 건물 전국 698만 곳 중 651만 곳이 지진에 무방비하다.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진 설계를 기본적으로 좀 법적으로 규제를 한 게 지난 1988년부터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고 네. 조금 더 사회를 한 번 더 이게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만들어졌으나 지금 한참 뭐 몇십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보시다시피 한 6.5%밖에 제대로 그 갇혀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 2층 이하 이렇게 좀 낮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굳이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건물들은 그냥 지어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진 설계 예. 규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래서 낮은 건물일수록 더 무방비에 그 노출된 그런 상황이어서요. 조금 그 지금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 지진에 너무 우리나라 내진 설계 안 돼 있어서 예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제 자체도 심하지도 않고 실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건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계기를 삼아서 다시 한번 좀 규제를 강화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기진 전 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93%가 지진에 무방비하고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할 당시에 한 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에게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학교 안에서 강요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지 그 수업을 하던 선생님이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진이다 대피해라 막 그러면 무질서하게 자기들끼리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고 이 사고가 더 났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혼란을 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냐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지진을 경험한 사람의 얘기인데 일본에 꽤 오래 살면서 거긴 지진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몸에 벨 정도로 국민들이 다 행동 요령을 알고 있다. 예. 그래서 혹시 관광객이 온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점에서 만약 음식을 먹다 지진이 났다. 그럼 자국민들은 이미 다 탁자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다 조치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멍하니 있으면은 주방장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항세요. 이걸 지도하더라는 거예요. 예. 요리사가. 예. 그래서 이렇게 몸에 뵐 정도로 훈련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정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잘 몰랐고 방송국조차도 그랬고 우왕좌왕했잖아요. 예. 이번에 큰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예. 지진 그 이후에 백두산이 관심사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진과 백두산.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출연물을 함께 보시죠. 지진 쇼크 그 이후 두 번째입니다. 중국까지 감지된 이번 지진. 그런데 백두산 화산 폭발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민 박사님, 이번 지진이 꼭 아니더라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때문에 백두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일본 당국이 백두산에 조사단을 파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 조사 결과가 지난 4월에 발표가 됐어요.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 결과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자료라기보다는 중국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일단은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큰데 많은 시청자분들의 걱정이 있겠지만 일단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 백두산이 폭발한 시점이 1946년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마그마가 들끓어서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는데 이게 백두산 화산이 다시 한번 재폭발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충분한 마그마가 응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응축되기까지 시간이 약 한 1만 5천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살아생전에 폭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현재 지질자원연구원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감이 해소될 거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칠레가 규모 8.8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해요. 예. 역사적 사건으로 따지면 일본의 후지산 같은 경우가 1077년도에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9일 뒤에 후지산이 폭발해서 분화가 되게 되죠. 예. 이런 역사적 관점들을 따져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발생한 경주의 지진이 대지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대지진이 발생하고 난다라면 그로 인한 여파로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그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엄청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 우리의 역사로 보게 됐을 경우는 아마 발해 멸망 시점에 전후해 갖고서는 백두산이 폭발했던 기록이 있는데 예. 그 당시 일본의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은 하늘에서 하얀 재가 내렸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백두산에서 폭발하게 되면은 그 백두산 그 화산이 갖고 있는 마그마가 폭발할 뿐더러 일단은 백두산 천지가 갖고 있는 물의 양이 20억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대로 폭발하게 됐을 경우엔 북한 입장에서 말 그대로 대재앙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중국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대한민국으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 재가 쏟아지게 되는 그 국가는 엄청난 재앙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진짜 지질자원연구원의 발표를 믿을 수 있는 거냐.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 거리를 위해서 좀 자세한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서기 946년과 947년에 백두산이 대폭발해서 발해 멸망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 정부는 2018년 중국 정부와 손을 잡고 백두산의 드릴을 뚫어서 실제로 마그마의 흐름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정 의원님, 대폭발한 946년, 947년부터 한 1000여 년가량이 지났고 그 사이에 마그마가 점점점 차오르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할 것이에요.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주의 강진이 백두산 폭발이나 분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핵실험을 하고 있는 5번이나 했던 풍계리 실험장하고 백두산이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미 이번 5차 핵실험에서는 강도 5 정도의 인공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 에너지가 백두산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혹시 분화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 우려하는 핵심인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두산이나 이런 화산이 폭발을 하려면 에너지가 충분히 이제 응축이 돼야 되고요. 에너지가 이제 충분히 응축이 돼서 파동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에너지가 충분히 응축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고 북한은 핵실험을 저렇게 언제 또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인공적인 에너지를 주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우려는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자연재해 문제니까 이제 모니터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또 중국 정부, 일본 정부는 실제로 백두산 폭발 상황을 실제로 우려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 그리고 무기 개발에는 온갖 관심을 다 있고 농구 축구에도 온갖 관심이 가 있는데 김정은이 백두산을 관심 있어 하지 않는다. 그냥 계속 핵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까짓 거 염려 안 하고 있는 거죠. 백두산 폭발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만약에 그런 영향에 의해서 백두산이 정말 폭발한다면은 마지막 핵실험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핵실험이다. 그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가가 멸망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그 정말 자연 앞에서 이런 두려움 같은 거 김정은에게는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자기네가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든지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한중일 같은 과학과 문명을 중시하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교훈을 갖고 있는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당장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세에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 참 백두산에 대해 가지고 보면요,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까지만 해도 자기 출생지를 백두산 미령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하바롭스크라는 게 정설인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되게 이제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뭐 되면 이게 횃불 들고 뭐 천리 행군 해가지고 백두산 미령에서 이런 뭐 군중 대회 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김정은 체제로 들어오면서는 별로 백두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자기의 정통성을 그쪽으로 두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본인이 백두혈통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대신에 제가 이게 좀 안심이 되는 말씀인지 씁쓸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백두산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재작년에 백두산에 다녀왔는데 중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10대 이제 절경으로 중화인민공화국 10대 절경으로 백두산을 지정을 했고 중국에서 이제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이제 잘 개발이 돼 있고 또 천지를 올라가면 천지라는 이게 한자로 표지석을 누가 써놨는고 하니 등소평이 친필로 쓴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신경을 중국이 많이 쓰더라고요. 북한은 신경을 덜 쓰는데 네. 개발도 하고 그리고 백두산 바로 아래에도 보면은 이 씁쓸하다고 말씀드린 게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 해서 그 만리장성의 끄트머리를 그쪽까지 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재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백두산에 대해서는 꽤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북한 굉장히 씁쓸한 얘기네요. 예. 폭발은 관리되고 있지만 그렇죠. 자기 땅이라고 우리 거다라고 자꾸 해서 신경을 예. 쓰는 거죠. 아, 이 예. 중국 정부 그것도 문제인데 언제 기회가 된다면 동북 공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지진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추석 명절을 맞닥뜨린 대권 주자들의 마음, 그 급해진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우선 만나보시죠. 빨라지는 대선 시계 똑딱똑딱똑딱 마치 올해 12월이 대선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치권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이런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합리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정권을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정치인들이 한데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름을 열거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열거한 이름 첫 번째 김부겸, 2등 유승민, 3등 박원순, 4등 안희정 네 분의 유력한 대권 주자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힘을 합쳐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지구특공대 이름 명단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저기 안 들어가 있고 김무성 대표 이름 안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건 손학규 전 대표의 이름도 저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 이야기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지 저희가 출연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에 신발끈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을 잡아라. 안철수, 반기문, 문재인 오늘 세 분 모셨는데 과연 이 세 분들 추석에 뭐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미리 조사를 해봤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부터 함께 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는 일단은 부모 계시는 부산에서 차례를 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부겸, 유승민, 박원순, 안희정, 남경필 모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여라. 모인다고 과연 모여질지 모르겠는데 이 칼럼. 이거 뭐 기존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역을 깨는 듯한 창조적 발상. 그렇죠. 그러니까 제3지대론이 이제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새누리당은 친박당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당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조금 중도 합리적 보수들과 함께라도 갈 수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맥락을 깔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불과 이틀 전이었죠. 지난 11일에 이제 그 양 극단과는 전혀 손을 잡을 예. 이유가 없다. 사실은 그 양극단이 친박과 친문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뒤인 어제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명명하셨어요. 예. 마치 호출하듯이. 그래서 이제 김부겸, 유승민, 박원순, 안희정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유승민 의원이나 이제 뭐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이름을 끼얹는 이유는 예. 분명히 여러 가지 맥락을 깔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저는 유승민 의원 이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안철수 의원은 이제 예전부터 하던 얘기가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다. 뭐 이런 얘기를 늘 하셨잖아요. 그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뭐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의원이나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름을 끼얹는 것 같고요.
왜 손학규라는 이름이 빠졌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사실은 지난달 28일 강진에 가서 두 분이 1시간 반 정도 만났잖아요. 예. 굳이 이름을 끼워넣을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닐까? 혹은 아니면은 깜빡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2시간 얘기해 봤더니 아니구나.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제3지대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예.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3지대에서 활동하겠다 이런 얘기가 측근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물이 흐르면 바다에서 만나듯이 만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굳이 이름을 언급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재밌는 포인트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태구 실장님,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자문 역할을 많이 하셔서 안철수의 남자로도 불렸다가 지금은 이제 독립하셨는데 아니 지금 명단을 보면요, 김부겸, 유승민, 박원순, 안희정, 남경필, 상당히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이 이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이름입니까? 아니면 뭐 일종의 치열한 고민 끝에 결정된 명단입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한 걸 떠나가지고 흔히들 이게 사람들이 만나보면은 아유, 이 당 저 당에 좀 괜찮은 사람들끼리 뭐 하나 당 있고 하면 거기 찍어줄 텐데 라고 말하는데 흔히 거명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이지 않습니까, 실은. 그런 것에 이제 뭐 민심의 반영인 거고, 그리고 저런 인물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게 손학규 전 대표나 정운찬 전 총리나 뭐 정의화 의장, 이재호 의원 등하고는 조금 디멘전, 이게 차원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제3지대라든지 제3의 길의 의미가 제1, 2는 안 되니까 새로운 걸로 가자라고 하면 되게 긍정적 의미인데 예.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모여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3등이다. 제가 아까 조금 빠졌다고 한 분들은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선하다. 물론 1, 2의 길이 아닌 3의 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인 거고, 근데 지금 뭐 안 전 대표의 발언에 여기에 좀 제가 볼 때 리스크도 있는 게 좋은 말이죠. 저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혹여나 이럴 수 있죠. 되지도 않는 이야기 자꾸 하고 다닌다. 되지도 않는 이야기 자꾸 하고 다닌다. 뭐 이제 정운찬, 손학규한테도 했는데 안 되고 과연 뭐 저 사람들하고 했냐. 저 사람들이 속마음이 제가 생각할 때 저 거명된 분들이 내 마음 나도 아직 몰라고 나중에 예. 한 1년 후에나 있을 이야기인 건데, 물론 이제 안 전 대표는 먼저 이렇게 침 발라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장점하고 약점이 이제 예. 서로 이제 교차하는 거죠. 지금 윤태곤 실장님이 아주 돌직구 달렸어요. 그 되지도 않는 소리 자꾸 하신다. 김배모 의원님, 거론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거론된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 아유 감사합니다를 할 것인가, 웃기고 있네 이럴 것인가. 예, 후자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뜻도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명된 인사들에 대한 이와 같은 얘기는 전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희망사항일 거예요. 이렇게 진짜 어벤져스 같은 중도, 합리적 중도 세력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거기 대표 주자로 나갔을 때의 경쟁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겠죠. 근데 정확하게 유승민 의원 그리고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도 나는 당에 남아서 실질적인 대선을 치르고 그 다음을 바라볼 거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를 했고, 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대놓고선 페이스북에서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서 대선을 치를 거다라고 제3지대론이 나오자마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는 게요.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굳건한 대선 주자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에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의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예. 이 강력한 두 사람과 경쟁하는 3파전으로 갔을 때는 사실상 가능성과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세력들 다 제외하고 좀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박원순, 새누리당의 남경필, 유승민 정도가 새롭게 떠오르는 상황에서의 3파전을 치르면 이건 아주 해볼만 하겠다라는 가정 전제를 깐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빠졌잖아요. 예. 정말 합리적 제3지대에서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진정성이 있으려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이름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뺀 걸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측이 조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하자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한 1년 후에는 모르는 거예요, 실은. 그게 정답일 겁니다. 김부겸, 뭐, 유승민 이런 분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안 전 대표 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밑자락을 깔아놓는 예. 게 있는 거죠. 아니, 문재인한테 치이고 반기문한테 치일 거 아니냐. 나중에는 내 말이 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 단기적으로 깔아놓는 거니까 한번 두고 보죠. 3자 대결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반기문,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 안철수, 반기문. 이 3자 가상 대결을 펼쳤을 때 과연 표가 몇 표나 나올 것인가? 설문조사는 언제든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말 수는 없지만 가상 대결 결과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이 3자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38.8%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34.1%로 두 번째 지지율 양상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15.5%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지지 후보 없다. 아까 무당층이 11.6%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 후보 없음까지 완벽하게 흡수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몇 퍼센트입니까? 27%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와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15.5, 34.1, 38.8 정 의원님 이런 계산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가정에 가정을 더한 여론조사니까 그야말로 추석에 그냥 재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3자 대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구도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휘발성이 크다. 더 확대될 수도 있지만은 더 축소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그걸 좌우하는 건 제가 보기에 충청 민심이 아니라 오히려 TK가 대구 경상도 지역이 반기문을 우리 후보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이제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성이 아무래도 크다. 그렇지만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아까 얘기했던 거론했던 그런 후보들이 다 만만하게 자락을 깔아주는데 그 디딤돌이 될 것이냐, 그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확실한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확실한 건 양자로 갈 것 같진 않아요. 3자로 갈 것 같습니다. 다자 구도다.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이 화날 수도 있으니까 3자 혹은 다자다. 그런데 이 3자 혹은 다자의 지지율 추세,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벌써부터 대선 방송을 제가 진행하는 것 같은데 먼저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요 빨간색이 2015년 12월 4주차, 2016년 6월 1주차, 첫 번째 주차, 2016년 9월 2주차인데요. 지지율 흐름을 보면 하락세다. 48.1%, 39.4%, 38.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반기문 총장께서 대선에 확실히 출마한다라는 선명성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출마 선언하게 되면 지지율은 다시 오를 예상이지만 이것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26.5%, 30.1%, 34.1%로 오름세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누구?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6.3%에서 18.2%까지 찍었다가 다시 15.5%로 떨어졌다. 다급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유승민, 김부겸, 박원순, 안희정, 남경필을 외친 것 아니냐, 이전 의원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12명 늘었더라고요. 희망자가. 그래서 대통령 TO를 늘려야 되겠다. 대통령 TO를 한 12명은 있어야 된다. 12명이니까 한 두세 명은 두세 명으로. 뽑으면 혹시 희망사항대로 될 것 아닌가. 그게 너무 많다. 근데 조금 전에 오늘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처음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김부겸, 유승민, 박원순, 안희정, 뭐 그리고 일단 남경필을 썼던가 안 썼던가 했던,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유승민, 남경필은 저쪽 식구 아니겠어요? 저쪽 식구다. 그분들까지 끼워 넣었다? 이것도 참 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이 순서도 김부겸, 박원순, 안희정, 이 순서가 묘하더라고요. 자기 내심 이쪽 편에서, 야당 편에서 라이벌이라고 느끼는 순서를 바꿔서 쓴 것 같아요. 김부겸, 박원순, 안희정이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 게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순서 같아요. 묘한 건 심리적인 상황.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제발
나한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 중에도 이렇게 깔아놓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안철수 대표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만 보고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시장 후보 양보했었죠. 예. 그다음에 대선 후보 때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했었죠. 대선 후보 때 경선 통해서 양보가 아니었죠. 경선이 아니라 양보였죠. 양보였죠. 그때가 뼈아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깨지더라도 경선을 해서 그만 물러나거나 되거나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양보함으로써 정치 생명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급하니까 지지율은 오르지 않지 한 세 번째쯤에서 지금 다음 대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막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죠. 다 도와주겠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에게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여기 이름을 안 올렸어요. 제3지대인가 뭘로 뭐 간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분은 자기를 도와줄 만한 우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당신을 대선 후보로 분명히 옹립하겠습니다 하면은 다 들어와요, 이 사람들. 다 들어올 거다. 근데 날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한 명도 안 들어올 거다. 12명 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예. 안 돼요. 안 된다. 이 구상은 얼른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수세에 몰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5분 됐는데 5분이 모여서 식사하기도 날짜 잡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각자가 예. 꿈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3자 대결을 네. 저희가 가정을 하고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름을 오르신 두 번째 후보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 임기 종료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임기 종료 후에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대선 모드인데 과연 반 총장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추석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15일에 미국에서 정세균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아무도 모르게 현재 미국에 가 있는데 만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력 정치인을 반 총장께서 만난다. 상당히 추석 연휴 때 심상치 않은 그런 발걸음인데 유일한 보수의 대안으로 새누리에 입성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정현 당대표가 밝힌 슈퍼스타 K, 그러니까 오디션식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에요, 윤 실장님. 반 총장 입장에서는 바로 이게 옹립해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한번 이렇게 통과 의뢰라든지 자기를 이렇게 좀 벼리고 이제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됐건 경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쟁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샷 경선이라면은 모두가 반기문을 향해서 공격하는 구도가 될 수 있는데 슈스케식이면은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슈스케 경선의 묘미는 뭐냐면요. 처음에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탈락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아하. 마지막보다 바로 위에 있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꼴찌를 공격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유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구도가 경선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들이 미국에 갔는데 저는 솔직히 그분들이 왜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난린데 뭐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정도를 만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유의미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회의장하고 3당 원내대표 같이 국회 이제 말하자면 지도자 4명이서 다 같이 유엔 사무총장 찾아가가지고 그 외국 사람이라고 해도 별로 모양이 좋지가 않을 텐데 반 총장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정세균 의장이나 뭐 박지원 원내대표나 오상훈 원내대표가 왜 저런 판을 깔아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만나는 거는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그쪽은 상당히 사진이 좋은 딱 나올 거 얘기니까. 아닙니까? 네. 추석상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 그 사진이 나올 거예요. 반 총장이 가운데 앉아 있고 이렇게 여야 지도자들이 주위에 쭉 둘러 앉아 있는 예. 반기문 총장 띄워주는 제가 거죠.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 지지율도 반 총장 지지율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특별히 가가지고 자락을 깔아주고 싶은 게 아니라 추석 때 외유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명분이 없으니까 반기문 총장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라도 뭐. 끝나고 나면 바로 또 국회 열리니까 정신들 차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지코가 훅 들어왔는데 이숙현 칼럼니스트 반기문 총장이 슈스케식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윤 시장의 흥미로운 분석인데 슈퍼스타 K 오디션 방식이 뭐 꼴찌부터 떨어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우아하게 표현하면 이제 옹립이고 우리끼리 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꽃가마를 태우길 원한다. 뭐 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그거나 마찬가지 표현일 텐데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어떤 경선을 통과하는 거는 여러 가지 피로감도 있고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후보로 딱 옹립해달라. 이거는 어떤 후보도 다 속으로 원하는 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뭐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를 옹립하는 방식은 무슨 뭐 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형식상이라도 특히 이제 친박들을 위주로 그 어떤 형식의 틀을 만들면서 슈스케 방식으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면접 딱 들어갔는데 내가 들러리인 게 확실한 그 느낌들 있잖아요. 예. 이미 정해져 있고 뽑힐 사람은 정해져 있고 나는 들러리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아마 살다 보면 가끔 있으실 텐데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 만약에 슈스케 방식으로 가더라도 다른 후보들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아까 그 정세균 의장 예. 얘기 나와서 잠시 제가 좀 변호까지는 아니고요. 그 엊그저께 우연찮게 그 국회의장실 관계자와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는 이제 일정이잖아요. 그게 한 3개월 전부터 추진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7월이었으니까 그때 사드 한참 나왔었잖아요. 7월 8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그 즈음부터 했는데 하원 의장이 워낙 바쁘셔서 한 3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가게 됐고 간 김에 반기문 이제 사무총장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뭐 전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후자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꼭 뉴욕 가면 반기문 총장을 만나는 게 거의 무슨 패턴이 되다시피 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거의 관광지예요. 네. 뉴욕 가면 이곳 명소다. 네. 아주 표현들을 하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네. 굳이 그렇게 관광 가서, 명소. 네. 그 반기문 사무총장을 이렇게 띄워줄 필요도 없고 본인들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데 가서 사진 찍고 인사하고 뭐 악수하고 사실은 그 만남 시간도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예. 이런 모습 좀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측 한번 해볼까요? 새누리당에서 경선 방식을 슈퍼스타 K식, 그러니까 꼴찌부터 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겠다. 이정현 당대표가 반기문 총장까지 염두에 둔 생각이다라는 추측도 드는데 뭐 유력한 후보를 말해보면 김무성 전 대표 나올 것이고 반기문 총장 나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유승민 의원도 출마한다고 했으니까 후보가 뭐 많겠지만 김무성, 반기문, 유승민, 뭐 남경필 이렇게 됐을 때 오세훈까지 넣죠. 오세훈 전 시장 원희룡도 빠져. 원희룡 지사 네. 뭐 결국에 다 떨어지고 반기문 총장이 남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요? 그 슈퍼스타 K식 방식은 아마 윤태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고민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까지 세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현재 그 슈퍼스타 K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탑 10에 설정해서 탑 10에 지금 저분들 나와 계시네요. 그렇죠. 경선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떨어뜨려서 마지막 최종에 한 명을 남게 만드는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질까요? 저런 방식으로 봤을 때 현재 최약체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지자체장으로 계신 분들이 지지율이 제일 낮게 나오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저는 뒤에서 세 분.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경선을 치르는 자체가 부담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2014년도 지방선거를 보면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청와대 입장, 친박계 입장에서 누군가의 후보를 옹립하고 싶어서 결국 차출해낸 사람이 김황식 전 총리예요. 예. 그럼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세를 갖고 있었던 친박계 입장에서 김황식 총리를 옹립하고 싶었는데 김황식 총리가 그런 가능성을 갖고 경선에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후보가 되지 못했어요. 당시 김황식 전 총리가 친근한 별명 황식영.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지도도 갖고 있었고 좋은 경력, 소위 말하는 스펙, 그리고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륜과 경험으로 가지고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는 또 다른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현재 새누리당의 당내 조직이 완벽하게 내 방식으로 세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게 부담일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거든요. 결국 친박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자 기사에 나왔던 얘기들 흔히나 반기문 총장의 측근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새누리당의 반기문이 되는 것. 그 중에서 더 부담스러운 거는 친박의 반기문이 되는 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직이었기 때문에 친박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친박의 지원을 받는 순간 지금 갖고 있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굳건하게 올라가 있지만 앞으로 있는 우병우수석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질 지지율까지 고려한다면 고민이 굉장히 만만치 컸다. 않다. 만만치 않다.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추석 명절 때 아마 많은 친척분들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정치 얘기하기 마련인데 아마 이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대선 때 결국에는 이렇게 삼자 대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자네 누구 찍겠나? 장인이 이제 사위께 묻는 거죠. 그럼 사위는 과연 누구를 말해야 될지 고민일 텐데 오늘 도직구쇼 시청하시면 얘기거리가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꿀팁도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보
문재인 전 대표인데 추석 때 일단 뭐 하시나 보면요. 양산 자택에서 차례 지낸 후에 인사올 정치권 인사들에게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문재인계 사람들이 양산 자택으로 인사 온다는 얘기예요. 세를 과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야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부각하는 게 전략이겠죠. 대세론의 선을 긋고 하반기 전략 마련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지니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대세다라는 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약점일 수도, 양날의 칼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맞바람을 맞고 뛰는 주자지 않습니까? 1등 주자라는 건요. 지금 이 대선이 한 1년 4개월 정도 남았죠. 이런 시기를 1등으로 달리는 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계속 같은 흐름으로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했던 거는 선거 기간에는 정말 그 당시에는 과감한 혁신, 뭐 김종인으로 인한 뭐 경제 민주화, 그리고 뭐 아버지의 역사에 대한 사과. 그럼 이제 문 대표의 경우에도 과연 자기를 그렇게 다 버릴 수 있을 것이냐,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은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의 뭐 인간성이나 성품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예. 과연 바뀔 수 있을 거냐에 대해 가지고는 확신을 못 주고 있다. 두 번째, 이게 대세론에 대한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슬슬 해요. 문 전 대표 쪽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우리가 뭐 부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대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런 게 살짝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선이라는 게, 이번 경선은 뭐 차차기 후보군에 대한 거, 그리고 2018년 지자체 선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안희정, 김부겸, 박원순, 뭐 이재명은 경기도, 충남지사, 서울시장 다시 그거 준비해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 반대 진영에서 이제 반발을 샀는데, 속으로 그 생각할 수 있죠. 절대 이제 겉으로 내놓으면 안 될 겁니다. 당신들은 저 지자체 선거나 준비하시오. 그렇죠. 이게 문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그 부분, 이게 다른 사람들은 남과의 승부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정말로 자기와의 승부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죠. 문재인 지금 전 의원이 고민해야 되는 거, 지금 여론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김부겸 대표가 대세로는 안 된다 얘기. 문이 되면 무난하게 진다. 그런 얘기. 김부겸 의원이 밝혔죠. 예, 문이 되면 무난하게 진다. 그렇게 이제 그 라임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극복하는 게 그 본인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다음에는 내가 꼭 돼야 된다 하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한 3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더민주가 전국정당이다. 예. 세대 교체가 됐다. 내가 준비돼 있다. 이런 3가지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옛날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 약점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런 정도의 승리를 하게 된 게 본인이 했습니까? 난 그걸 보면서 청와대 못지않은 유체이탈 합법이다. 어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얘기 없이 김종인 그 대표가 들어와서 우클릭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싹 잊어버리고서 본인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 또 다른 어떤 유체이터 합법의 어떤 정점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제가 얘기하는 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선거를 치는데 크게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상황 분석이 잘못되면은 분석과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도 잘못 나오니까 본인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어떤 오판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죠.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던 표보다 당시에 많이 받고도 졌다. 뭐 표는 뭐 몇 표만 적어도 지는 건데 뭐. 예. 누구보다 많이 받고도 졌다 이런 건 아무 상황에 따라서 그 표의 의미가 다르니까.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지자체장들은 다음 선거 준비나 해라 했다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분명하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가 간년에 이렇게 서로 2년마다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나왔다가 중간까지만 일을 하고 뛰쳐나가는 경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법을 고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사람은 임기를 채우기 전에 다른 선거에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서울시장도 반쯤 하다가 이 대충 팽개치고 대통령 나가려고 뛰쳐나가고 단도지사 뭐 다 그래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전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팽개치고 갈 수 있다. 지방자치 행정은 안중에도 없고. 네, 적어도 국회의원이 중간에 나가는 경우 많죠. 예. 광역단체 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근데 광역단체를 버리고 중간에 나간다. 이거는 좀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신들은 그거나 해요. 나는 대선 뛸 테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도를 아예 바꿔서 대통령에 도전할 사람은 아예 광역단체에 안 나가게 해서 쉬었다가 다음에 대선에만 도전할 수 있게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올 추석 명절 밥상에서 과연 이 정치권에 대한 밥상 민심이 누구를 향할 것인지 그 향방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네, 옆쪽에 있는 기사를 한번 뜯겠습니다. 살짝만 볼까요? 불륜설 얘기 나왔는데요. 불륜설로 발칵 뒤집어 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미래를 위해서 헤어진다. 결별설이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영화배우 김민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홍상수 감독 측의 측근 관계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출연물 통해서 함께 보시죠. 불륜설 홍상수 김민희 결국에 이별 수순인가 진짜? 홍상수 김민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홍 감독은 미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넣은 영화 촬영을 준비 중이다. 2달 전까진 가끔 김민희와 통화했으나 최근엔 김민희의 미래를 위해서 헤어지기를 결심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김민희 씨의 미래를 위해서 헤어지기를 결심했다. 현재 홍 감독에게는 영화 일 외에 다른 일은 관심이 없으며 특히 김민희와의 스캔들에 대해선 이젠 이미 지나간 일이다 라는 반응을 보여서 두 사람의 스캔들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영화계 일각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애초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영화인들끼리의 우정이었다. 이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민희 씨 측과 홍상수 감독 측의 아내분의 반응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굉장히 밀도가 높은, 점도가 높은 그런 부적절한 관계인 것은 이미 다 드러났는데 요는 두 사람이 헤어지기를 결심했다. 그렇죠. 저 마지막 멘트가 좀 약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영화인들끼리의 우정이었다. 이 한국 사회에 대한 불륜의 고정관념에 경종을 울리는 멘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나름대로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서 사실상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의 우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게 더더군다나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결국 두 사람 입에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측근의 입에서 나온 건데 김민희 씨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했다? 글쎄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도에 따라 추측을 하기로는 이제 두 사람이 비밀 연애 혹은 비밀 결혼까지 했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 나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성 보도까지 나오는데 미국의 유타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타주라는 곳이요. 그 주법에 따라 갖고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는 곳이래요.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타주에서 은밀하게 비밀 결혼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까지 확산이 됐는데 이런 소문을 나름대로 끊고 진짜 우리가 아무 관계도 아니고 우정적인 관계일 뿐이다라고 진짜 마지막까지 해명할 수 있는 건 본인들, 두 당사자밖에 없을 거고 사실상 가족을 위해서라도 김민희 씨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부인 그리고 딸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게 자명한 일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우정일 뿐이었다라는 얘기들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들 간의 해명들이 좀 나오지 않고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희 위원님, 김민희 씨 측, 김민희 씨의 측, 그다음에 광고계에서 나왔던 얘기는 당시에 김민희가 홍상수를 택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 실제로 뭐 광고 모델도 취소가 되고 뭐 손해배상 재판에도 연루가 되고 김민희 씨는 뭐 사랑이라면 사랑, 잘못된 사랑이겠죠. 방향이 틀린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그런 김민희를 그렇다면 홍 감독이 다시 버린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해도 이제 30대의 앞날이 창창한 여배우, 그다음에 이제 60을 바라보는 영화 감독의 뭐 사랑이라는 게 지속이 되기가 좀 어렵죠. 지금 얘기했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놔줬다.
이것도 사실 소문입니다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라기보다는요, 두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떠도는 생활인데 또 부모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영위를 지금 현대로서는 또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영위를 할 것인지에 네. 대해서 좀 답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뭐 언론에 있지만 이 두 사람 중에서 이게 알려진 것이 이제 어떤 여성지의 홍상수 감독의 부인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인 얘기로는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고민을 토로한 것을 나중에 이제 기사화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올 것이다. 예. 그 말이 맞았거든요. 그는 돌아올 말이 것이다. 맞이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맞다면 맞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좀 본인이 돌아올 수 없게 언론이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거는 뭐 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추측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의 어떤 도피나 사랑의 행각은 말로가 참 아름다울 수는 없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김병민 의원님. 예. 홍상수 감독의 발언이 이미 지나간 일이다. 김민희의 미래를 위해서 헤어지기를 결심했다라고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무엇이 김민희의 미래를 위했던 것이었나. 애초에 뭐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희 씨가 먼저 홍 감독을 좋아했다. 열렬하게 대시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진짜 김민희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 뭐 지나간 일입니다만. 네, 그 실제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영화 배우로서 굉장히 아주 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건 이후로 아가씨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큰 정말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는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외국에서 수많은 러브콜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김민희 씨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면 차기작들을 선정해서 대중 앞에 나서는 데 대한 문제들이 좀 있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홍상수 감독 입장에서 만약 진짜 김민희 씨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차원이었다라면은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상수 감독의 이 사건이 터졌던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졌던 영화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아니겠습니까? 예. 이 두 사람의 열애 과정을 봤을 때는 그 당시가 맞았겠지만 지금 돌이켜봐서 생각해보면 헤어지기로 결심한 지금이 맞고 열애를 하는 게 사실이었다면 열애를 했던 그때는 틀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그럼 영화 제목을 바꿔야 됩니까? 지금은 지금이 맞는 거죠. 지금이 맞고 맞고 그때가 맞는 틀리다. 거죠. 근데 그 지금이라는 영화 제목 시점이 맞네요. 예. 항상 변하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의 그 영화 제목 타이틀은 굉장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기적인 거죠. 항상 난 맞으니까. 지금은 그렇군요. 맞고 그때는 틀리니까. 결국엔 부적절한 사랑은 이렇게 끝이 난다. 뭐 이런 교훈이 있습니까, 이전 의원님? 사람들은 영화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 잘하죠. 영화처럼. 근데 이 사람 홍상수 감독은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고 자신이 만들었던 영화인데 예. 이 현실도 영화처럼 한다면은 미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과 뭐 김모라는 여배우와의 이야기를 마치 언론이 오보한 것처럼 돼 있는 현실이 돼 있군요. 근데 지금 다시 뭐 영화를 찍는다 그러는데 앞으로 영화를 어떤 걸 만들지 모르지만 정말 삶의 무게가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의 판단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삶의 철학이 있었던 사람인가? 제가 한번 고언했던 이제 나와 영화를 다시 만든다면 정말 그 사벽의 대화라는 거 영화 한번 만들어 보면 사벽의 대화. 기가 막히게 만들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뭐지라고 어리둥절하게 만든 그런 사건으로 끝나버리는군요. 예.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사건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기 사건인데요. 과연 이 사기꾼은 1인 다역의 목소리를 소화해내면서 마치 영화처럼, 마치 소설과도 같은 그런 사기를 쳤습니다. 어떤 사건일지 오늘의 사건에서 만나보시죠.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검찰을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인에게 6억 원을 뜯어낸 사기꾼의 이야기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기도
개인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검찰인 척 6억 원 어떻게 갈취했는지 사건의 전말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1인 4역 사기꾼. 서울중앙지검의 김모모 검사입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한 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모 씨는 지인인 안모 씨에게 1억 7,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2년 넘게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안모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안 씨가 내가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합의금만 빌려주면 2배로 갚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상황에서 중앙지검의 김 검사가 안 씨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상황을 인정해준 전화를 받아서 안심을 합니다. 김 씨는 안 씨가 의심이 됐지만 담당 검사가 이렇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 씨 말이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씨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합의금만 빌려주면 돈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서 김모 검사가 실제 근무하는지 사실 확인까지 했는데 실제로 그런 김모 검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 씨에게 4억 5,200만 원을 더 빌려줍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마다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지닌 3명이 김 씨에게 전화해서 안 씨의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안심을 시켜줬고요. 검찰에서 걸려온 전화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다 안 씨였다는 겁니다. 사투리 등 목소리를 바꿔서 1인 4역을 감쪽같이 연기했던 거고, 올해 초 김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걸어서 사건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라고 물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김모 검사가 여검사였던 거예요. 목소리는 남자였는데 그래서 덜미를 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은 현직 검사를 사칭해서 50차례 6억 2,700만 원을 여기저기서 빌렸고 결국 사기 혐의로 안모 씨가 구속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시경 칼럼니스트, 아니 몇 명의 목소리를 흉내낸 겁니까 그러면 이 안 씨는? 1인 4역을 소화해내셨죠. 예. 웬만한 배우도 1인 2역 하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1인 4역을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수사관 역할을 했는데 서울에 근무하는 수사관 역할을 할 때는 서울 표준어를 썼고 뭐 수원 이런 데서 이제 그 역할을 마칠 적에는 경상도 어투를 썼다고 해요. 이 목소리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언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같아요. 지방어 구사 등등이. 그런데 저는 이거 1인 4역을 시도하는 저 사기꾼도 문제가 있지만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갔을 수밖에 없는지 그 50여 차례에 걸쳐서 지금 6억 몇천만 원을 지금 떼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검사가 됐던 수사관이 됐던 우리나라 그 검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예. 일일이 이거 뭐 수사가 잘 되고 있느니 뭐니 이거 확인해 주거나 이거는 거의 꿈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사기꾼이 99.9%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에 너무 좀 나이브하게 속아 넘어가신 분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개인기가 굉장히 출중하신 분 같은데 4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라는 어떤 시기만 보더라도 어쨌든 이 사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윤태곤 실장님, 부산분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잘 구사하는데 네이티브죠. 원어민인데 이 경상도 안산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로 흉내내는 것도 힘든데 경상도 사투리로 사기를 치기는 더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참, 이 기사가 자세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 피해자가 뒤에는 좀 의심을 했을 수가 있는데 아니기를 바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진짜 검찰 수사관이었으면은 좋겠다라는 이게 그 믿음이 이걸 좀 더 사건을 오래 끌고 가게 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그런 걸 이제 악용한 사람이 제일 뭐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칭 범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들은 그 권력이 이제 그쪽에 가 있다.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믿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투명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예. 사기범은 정말 사기범 슈스케, 슈퍼스타 K가 있으면 우승할 것 같아요. 그 정도다. 예, 한 사람이 4명의 목소리, 한 사람이 2사람 목소리도 위장하기 힘든데 4명의 목소리를 번갈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재주도 있고 머리도 뛰어난 사람 같은데 좀 올바르게 살아서 좋은 데다가 재능을 썼어야지 이런 데 쓴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건에서 보는 건 우리나라 확실히 검찰의 힘이 세다. 검찰 힘이 세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사가 이름이 나오고 또 찾아보니까 검사 이름이 실제로 있고
또 검찰에서 이제 같이 수사관과 일을 하니까 수사관이라고 얘기하니까 꼼짝없이 믿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번에 같이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검찰이다, 수사관이다 하면 통하는 구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조직이냐, 사람들이 최소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 여성 검사가 참 많아졌다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이 최근에 검찰에 가서 뭐 강연을 한번 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정말 초임무사들은 절반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예. 저도 검찰에서 뭘 하나 맡고 있는 게 법무부에 이런 게 맡고 있는 게 있는데 거의 다 여성한테 전화를 받아요. 무슨 검사다. 그 해상 변한 거에 대해서 이 사기를 사기꾼이? 당하신 분이 너무 사기를 당하신 분하고 이 사기범하고 다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성이 검사라서 잡은 거니까 좀 뿌듯하네요. 같은 여자로서. 아, 결론이 그렇게 납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는 과연 말한 사람이 주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불거진 뉴스, 과연 어떤 뉴스일지 도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국민의당에서 붙인 이 현수막 문구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현수막인지 일단 현수막 실물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국민의당이 내건 현수막인데, 여보 운전 내가 할게, 저는 당신이 붙여. 그런데 이게 이 문장을 과연 남편이 말한 거냐 아내가 말한 거냐, 이게 지금 남녀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말한 것이라면 여보 운전은 내가 할게, 당신 전이나 붙여 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만약에 이게 아내가 한 거라면 여보 운전은 내가 할게, 당신도 좀 당해봐. 뭐 전 붙이는 건 여성들의 역할이냐, 뭐 이런 어떻게 해석해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남성 입장에서 이게 뭘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저기 그 국민의당 정기남 홍보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아니 자기는 당연하게 이거는 화자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명절에 이제 양성평등과 이 가사분담 이런 거로 생각해서 하는데, 이거를 이게 남자일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라는 이제 반응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여성이라고 하면 저게 뭐 좋은 이야기냐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될 사안인가 싶은데, 요즘 그런 건 있습니다. 왜 모르냐면 뭐 유통 시장이 남편이라 그래요. 이 예. 메갈리아 사태니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남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첨예하고, 예. 제가 몇 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람들이 오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조금 오해할 예. 건덕지만 줘. 이게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걸려봐. 난 그런- 오해할 준비가 돼 그렇죠. 있어. 그런 부분이 좀 씁쓸해요. 예, 남편 입장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병민 남편님. 저게 현수막은 아무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지나가면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예. 저도 들으면서 좀 약간 뜨끔했던 면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운전을 못했거든요. 항상 제가 운전하고 가면은 내가 힘드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 얘는 네가 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운전을 배우기 시작해갖고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저한테 하는 말이, 운전 하나도 안 힘든데 맨날 자기한테 시켰다고 뭐라 예. 그러면서 저 내용을 보는 순간 저희 아내 얼굴이 확 떠올랐거든요.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아무튼 잘 만든 것 같고, 대한민국 많은 남성들이 좀 운전한다는 거로 굉장히 그게 많이 효과가 많이기 벼슬인양, 때문에 네. 벼슬인양 얘기하면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도. 국민의당은 이제 저걸로 좀 재미를 봤어요. 일단 화제가 되면은 정치적인 구호 없이 명절이 화제가 되는 저런 홍보문구를 만든 거는 그 자체로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하필 저것이 이제 화자가 남자냐 여자냐 가지고서 논란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저런 모호성은 제3당으로서의 숙명이구나. 어떤 얘기를 해도 저렇게 넌 정체가 뭐냐 하는 얘기를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여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 집에서 전을 잘 안 붙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그 플래카드가 있을 때 그냥 여자가 화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항상 약간 반전의 묘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테고요. 네. 저는 이 명절이 우리나라 전체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인가, 불행 지수를 높이는 것인가, 이게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명절 때 집에 가시면 왜 결혼하느냐 이 말 들을까 봐 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명절 때 되면 여러 가지 기사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댁 가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해하고 며칠 네. 전부터 갑자기 통증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명절은 즐거우라고 있는 건데 서로 피곤해요. 남편들도 남편 나름대로 굉장히 피곤하고 중간에서 눈치 보느라 여자들은 또 여자들 나름대로 굉장히 피곤한데 뭔가 조금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오죽했으면 저런 그 문구까지 내놓을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조금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구나, 예.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구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예. 저는 욕먹을 소리 한번 하죠. 예. 저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오호.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고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 가족이 있게 한 조상을 위해서 차례 한번 지내는 걸 가지고 예. 마치 무슨 큰 형벌을 받은 것처럼 한다? 그럼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어제 시사방송을 하면서 열변을 토한 게 뭐냐면은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예. 운전 힘들어? 고향 갈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네. 갈 고향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게 뭐 힘듭니까? 이산 가족한테 10시간 운전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평양 가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 테레사 수녀님은 평생을 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두어 번 가족을 위해서 그 전 부치고 이걸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요. 예. 난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고통이 뭐 어디 통증이 오고 뭐 어쩌고. 테레사 수녀님을 생각해 보세요. 네. 평생을 봉사하셨던 그분을 예. 가족을 위해서 그거 못합니까? 뭐 욕먹어도 좋아요. 난 이런 소리 하고 싶어요. 아니, 손자, 손녀가 많은데 며느님들도 그렇게 그럼 좀 그렇게 해요. 예.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테레사 수녀를 생각하라. 마음에 없는 거 하지 말아라. 예. 마음에 없는 해 여행 가고 싶으면 미리 얘기해라. 예. 여행 가라. 대신 할 때는 마음에 있는 정말 정성을 가지고 해라. 예. 그리고 제가 추석 때 우리 안 사람보다 더 일 많이 합니다. 보조 예. 엄청 힘듭니다. 즐거운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 기왕하는 거. 악수 한번 하시죠. 예, 예. 존경합니다. 왜냐면 예.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난 고향에 있어. 얼마나 네. 좋아요. 맞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 나 낳아준 부모님을 위해서 음식해. 이거 하루 이틀 못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 욕하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계진 의원님 존경합니다. 추석이라서 준비된 두 번째 뉴스. 추석 때 이러지 마세요. 요즘도 제사상 없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추석 연휴면 제사상을 누가 엎었다, 누가 제사를 방해했다,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수갑 찰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본 제사 방해죄, 추석 연휴에 이러지 마세요. 첫 번째, 남의 제사상을 엎은 자는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제사 중인데 욕한 사람도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급기야 사당의 문을 잠가 놓은 사람도 있었군요. 유죄를 받았습니다. 제사방해죄가 뭐예요? 이게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법일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시면 남의 제사를 뭐 방해를 왜 하며 그게 또 이제 뭐 죄를 받나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거는 그 백총 김문기라고, 여기는 이제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사회옥신이 아니에요. 사치신이에요. 예. 법적으로는 원래 사회옥신이었는데 이게 유흥부 선생이 맞냐 김문기 선생이 맞냐 하다가 다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사치신이 돼 있는데, 이 제사에서 김문기 선생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 김문기 선생의 후손이 이렇게 상을 엎어가지고 이 기소가 된 건데, 예. 그럼 왜 제사방해죄가 나왔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이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게 그 정통성 그리고 경제적 상속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가문의 정통을 누가 이어받느냐를 두고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왜 네가 제사 지내냐, 내가 지내야 된다라고 해서 분쟁이 있었던 거기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특이한 제사방해죄가 있고, 유사한 걸로 예. 한국에 있는 법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장례방해죄하고 예배방해죄가 있어요. 장례방해죄, 예배방해죄. 이 장례방해죄도 사실은 그겁니다. 제사방해죄하고 유사한 거예요. 이 장례의 주인은 나다. 네. 내가 이걸 이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사문화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 때 예. 백원우 전 의원이 이제 감정에 푹 빠쳐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제 좀 거친 말을 하다가 끌려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이 그 장례방해죄로 실제로 기소를 했어요. 아, 기소를 그렇군요. 해가지고 참 오바했다라는 네. 게 욕을 먹었는데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고, 예배방해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좀 다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게 됐는데, 지금 예배방해죄는 거의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 하니, 사실은 사찰이나 교회에서 분쟁들이 꽤 많잖아요. 예. 이 정통성을 두고 그 내부에서 거의 서로 맞고소식으로 예배방해죄가 실제로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 법이 다 좀 별로예요, 최근에는. 예, 제사상을 업게 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전부치는 여성들의 고충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여성들 참 효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체길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20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11시에서 12시에 최고 정체율을 기록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들, 그래도 대한민국 여성들이 우리 친척과 가족,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 전부치러 여기까지 간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부모님 얼굴 뵙고 효도 마음껏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부모님께 인사드려 가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추석 명절이 끝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번 명절은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